자, 한국 영화가 위기라는 말이 있죠. 근데 한국 영화 위기라는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요. 이전 한국 영화의 위기라고 함은 이 영화 스크린 시장에서 외국 영화 대비 한국 영화의 좌석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이 스크린 독과점 때문에 이 창의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지적되고 있었던 거죠. 영화 산업을 제작자 중심의 창의 진영과 이 배급 상영 중심의 유통으로 나눴을 때 창의 시장의 경쟁력이 낮아서 이런 위기가 생기고 있다, 뭐 이런 문제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상 받은 거 말고도 한국 영화가 해외에서 수출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성 면에서도 예전보다는 이 다양성 영화, 이런 영화들이 관객의 호응이나 상영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이 창의 진영이 얘기하는 이 콘텐츠의 질이 낮아지고 다양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과연 적절한 문제의식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보다는 한국 영화는 13년 이후 극장 관객 수가 2억대에서 머물고 있는 이 현실이 조금 더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14년부터 18년 사이에 관객 수가 줄었고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도 4.18회로 감소했습니다. 즉 창의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유통 진영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영화관에 가지 않을까요?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가격이죠. 그리고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좀 더럽다, 뭐 가족 시트를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극장 가면 좀 더럽다라는 인식도 좀 있고, 그 외에도 데이트 등으로 인해서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2030 세대가 인구 구조상 좀 작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영화 산업은 요즘 한창 말 많은 뭐 우한폐렴이든 과거에 뭐 메르스든 이런 걸로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저무는 극장 시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위기의 원인은 사실 OTT 때문이에요. 이 OTT는 오버 더 탑이라는 의미고, 쉽게 말해서 넷플릭스나 웨이브, 그리고 곧 우리나라에도 출시를 할 이 디즈니 플러스, 이런 애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영화관에 안 가는 이런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OTT가 등장을 하게 되니 이들이 바로 영화 수요를 대체해버리는 거죠. 아시다시피 드라마 이런 것도 똑같은 이 OTT로 인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OTT가 이 시장의 구도를 바꿀 거라는 거는 처음 넷플릭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감이 폭발된 것이 바로 17년에 발생한 일명 옥자 전쟁이에요. 이 넷플릭스는 이 봉준호 감독이 제작한 이 옥자라는 영화에 무려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판권을 받아내죠. 그러면서 이 영화를 극장과 인터넷에서 동시에 개봉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에 대해서 기존 영화 사업자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해요. 이거는 기존 영화 시장의 유통 질서를 망가뜨리는 행위다라는 명분으로 말이죠. 현재의 영화 구조는 제작사가 영화를 만들면 극장에서 상영을 해가지고 대다수의 수익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후로 IPTV든 인터넷이든 넘어가서 남은 수입을 확보를 하고, 또 가능하다면 뭐 2차 창작물을 통해서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인데, 동시 개봉을 하게 되면 이 극장들이 먹을 파이가 줄어들 거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거죠. 마치 이 유통업체인 아마존이 등장해서 서점이 폐점한 거와 똑같은 것이 영화판에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작동을 한 거죠. 그 결과 결국 옥자는 이 국내에서 상영을 못하게 됩니다. 흑백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장에서 우선 상영을 하고 IPTV를 통해서 나머지 수익 확보하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가장 크게 얻은 수확은 이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더 이상 극장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심어준 거였어요. 배급사가 아니더라도 투자비를 받을 수 있고 극장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 상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시장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대안이 생긴 겁니다. 수출의 방식도 비단 완성작 수출만이 아니라 이 판권이나 포맷을 수출하는 형태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수상한 그녀, 이 영화는 무려 전 세계 8개국에 이 포맷을 수출했습니다. 다양한 판로들이 생기면서 제작사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눈치를 덜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을 한 거죠. 갑과 을의 권력 관계가 조금씩 균열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화 감독들이 모두 넷플릭스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현상이었어요. 이 넷플릭스는 영화를 제작하는 거에 별로 관여하지 않았어요. 창작자를 많이 존중해줬다는 거죠. 돈도 많이 주고 간섭하지 않으면서 창의성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크게 책임지질 않으니 영화 감독들이 넷플릭스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화뿐만이 아니고 이 드라마 미디어 시장에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한 글을 따온 건데 뭐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자, 넷플릭스가 드라마 제작사들에게 지상파보다 높은 제작비를 약속을 한다. 그랬더니 드라마 제작사들이 같은 포맷을 지상파와 넷플릭스에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지상파는 절반 정도 제작비를 약속을 하면서 자꾸 시나리오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전액 지원을 약속을 하면서도 시나리오에는 거의 간섭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게 소문이 퍼지고 나서 넷플릭스가 문전성시 중이다. 과거에는 이 시나리오가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가장 먼저 CJ든 롯데든 이런 애들한테 갔는데, 이제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넷플릭스한테 먼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또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 사례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이 DVD 시장이 없어지면서 축소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상파에 점점 의존하는 형태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상파의 특유의 갑질, 간섭이 시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가 후려치기도 발생을 하니까 점점 이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계가 악순환의 고리로 빠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때 갑자기 넷플릭스가 등장을 하죠. 넷플릭스는 많은 투자비로 이 제작사들을 꼬시는데요. 그중 하나가 QN이라고 하는 이 회사였어요. 이 회사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였는데, 마찬가지로 이 지상파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랬던 회사에 넷플릭스가 돈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왼쪽에 있는 작품이 오른쪽처럼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왼쪽에 이게 적화붕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짤인데, 저 초록색 잘리는 게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를 저렇게 대충 그려놨던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가 투자를 하고, 이 오른쪽, 이게 바이올렛 에버가든이라고 하는 넷플릭스가 투자하고 난 첫 번째 작품인데, 요런 굉장한 퀄리티의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비교가 되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연간 23조 원에 달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을 장악해버립니다. 물론 이제 이에 대해서 너무 해외 대자본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장이 넷플릭스 OTT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이 극장 체인들도 새로운 활로를 모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해외 진출이죠. CGV는 특히나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는데,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 이런 데에 진출을 하죠. 특히 터키와 베트남에서는 무려 1등 사업자예요. 그러면서 CGV는 글로벌 탑5 사업자로 올라섭니다. 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 글로벌 플랫폼, 오프라인 플랫폼 거대 사업자가 되겠다는 전략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해외 사업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규모 손실이 나면서 이 CGV 주가를 보시면 최고 14만원에서 지금 현재 3만원대로 대폭락을 했죠. 이렇게 되니까 이 멀티플렉스 사업자들도 넷플릭스와 좀 손을 잡습니다. 이 양질의 넷플릭스 콘텐츠를 받아들여야 자기들도 흥행 수익이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영화가 이 더킹 헨리 5세라는 영화였는데, 뭐 별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 넷플릭스와 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인 극장 사업자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극장은 해외 진출 외에도 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4D도 하고 있고, 이렇게 영화관을 캠핑장처럼 꾸미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영화관 내에서 스포츠나 뭐 롤이나 이런 것도 상영하는 장소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즉, 영화관의 정체성은 기존에는 영화만 보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관객을 점유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식, 오프라인 공유 플랫폼 사업자로 정체성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 넷플릭스의 진출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이 영화 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게 맞습니다. 제작비 조달이나 매출 신장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흘러서 국내 사업자들이 이 경쟁에서 패배하고 넷플릭스만 남게 되면, 그럼 유리한 조건으로는 더 이상 콘텐츠를 넷플릭스에 줄 수 없다는 거죠. 이는 결국 넷플릭스에 의한 또 다른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미디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판로가 유지돼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도 존속을 해야 되는 거고, 해외 수출도 해야 되는 거고, OTT도 활성화돼야 되고, 이 모든 게 경쟁 관계로서 존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봉준호는 과연 넷플릭스의 등장을 어떻게 보느냐? 1960년대에 TV가 나왔기 때문에 영화는 다 끝났어 라는 대사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TV와 영화가 다 잘 공존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죠. 영화관이 망한다고 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영화관은 스크린의 대영화와 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한 고퀄리티의 영화로 TV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마찬가지로 어쩌면 이번 OTT로 인한 이 기존 권력관과의 변화가 선순환적인 발전을 유도를 하면서 영화관도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OTT가 우리 국내 미디어 산업의 매기가 되느냐, 아니면 다 잡아먹는 포식자 상어가 되느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부디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넷플릭스라는 매개를 잘 활용해서 좀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